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기후변화와 소비자에 관해서 기후변화센터 김재옥 공동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그 기후변화란 무엇입니까? 네. 요즘에 우리가 기후변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녹색성장법에 따르면은,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화하고 있는데, 그 상당 기간 동안 우리가 관찰해 온 그 자연적인 그런 기후변화에 그 추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후 체계의 변화를 기후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기후변화는 왜 일어납니까? 기후변화는 이제 결국은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그 온실가스가 많아짐으로써 지구온난화의 탄소가, 그러니까 CO2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그거로 인해서 따뜻해지는 지구 때문에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이렇게 축적되어서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 지구 상의 그 전체적으로 그 지표와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이제 그 지구 온난화다, 이렇게 녹색성장법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한 논의가, 우리가 그 논의를 하는 그 기점은 산업혁명 전과 후를 비교해가지고 전 지구적인 그런 평균 기온이 얼마큼 상승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구 온난화가 얼마큼 심각해지고 있는가, 이거를 지금 이제 정의를 내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지구온난화 그러면 온실가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실가스는 뭐고 또 이산화탄소는 뭐죠? 네. 그러니까 온실가스는 6가지의 그 탄소, 질소, 메탄, 또 수소불화탄소, 그 다음에 가불화탄소, 육불화학, 이런 그 6가지의 그 가스와 또 그 다음에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에 있는 그런 그 가스 상태의 물질을 통틀어서 온실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온실가스에서 가장 많은 것이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CO2를 우리가 주로 온실가스 문제를 얘기할 적에는 그 이산화탄소 CO2를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온실가스 중에서 어디 문헌을 보니까 그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이 CO2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네. 그냥 통칭 이산화탄소를 온실가스라고 그냥 이렇게 뭉쳐서 부르는 경향이 거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온실가스가 이제 우리가 온실 그러면은 우리가 식물원 같은 데 가면은 온실이 있죠.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 태양열이 지구의 표면에 부딪혀서 이 복사열이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 그 농도가 적정 농도 이하이면은 지구가 빨리 식어서 추워지는 거고, 그 농도가 높으면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서 바로 이제 고온과 가뭄과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구 농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그 온실가스의 문제가,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실가스의 문제는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 화학연료 같은 것을 많이 쓰면서부터 CO2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자연적인 발생으로 인해서 이 온실가스가 있었던 거에 비해서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 얼마큼 그 온실가스가 많이 생기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을 해서 이 온실가스가 많아지는 거에 따라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그 2018년까지,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 2018년까지의 그 지구 평균 온도가 지금 1도씨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도씨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지구 곳곳에서 뭐 홍수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이제 영향에 대해서 아마 올해처럼 이렇게 그 크게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기후변화인가 보다, 기후변화인가 보다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후변화의 영향은 지금 내가 이렇게 그 종이를 이렇게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 그 표지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임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표지에 기후가 모든 것이다. 기후의 문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커다란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지구의 영향을 보여주는 그런 그 표지를 나타냈는데, 이 표지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우리 전 세계에 있는 5대양 6대륙 거기에서 그 세계 곳곳에 있는 그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남미 여러 곳에서 대륙에서 막 그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막 불이 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 불이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지를 해서 지구의 그 기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하는 걸 전세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5만 개의 성냥개비를 가지고 네.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레드홍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이 지구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보여주듯이 지구의 영향이 지금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하시죠.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 곳곳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홍수도 나고 또 장마도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빙하가 이제 점점 녹아가지고 감소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리고 이제 섬나라 국가들이 이제 침수하는 위험에 노출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온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몇 달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영향을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미국에서 지난 그 7월달, 8월달에 그 산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지고, 그 산불에 의해서 구름이 만들어진데, 산불이 만든 구름이라고 네. 해가지고 이렇게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이런 구름도 보여주고 있고, 또 독일에서는 굉장히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홍수가 나가지고 마을 하나가 아예 그냥 이렇게 떠내려가는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아주 깜짝 놀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독일에 홍수가 났을 때 네. 그 메르켈 총리는 독일어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참극이 벌어졌다 이런 네. 표현을 하기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독일로서는 깜짝 놀랄 만한 그 홍수를 경험하게 된 거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또 나온 그런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북극도 있고 남극도 있고 그런데, 남극에 있는 그 빙하가 붕괴를 해가지고 날씨가 더우니까 빙하가 이제 붕괴를 했는데, 이 빙하가 3년 동안에 19km나 이렇게 없어졌다고 그래, 길이가. 그런데 빙하가 사라진 그 양을 보니까 우리 서울의 절반 정도의 그 빙하가 없어졌다. 그만큼 이제 없어진 건데, 이렇게 이제 빙하가 녹아가지고 바다로 들어가서 이제
바다의 그 유입 속도가 이제 굉장히 빨라졌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해수면이 상승하고 또 그 해수면이 상승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섬나라들 빙하에 의해서 섬나라들이 이렇게 잠수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해류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빙하에서 해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흘러오는데 이 1000년 만에 그 해류가 굉장히 천천히 느리게 그 해류가 이제 흐르게 됨으로써 해수 온도가 달라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폭염과 폭우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이제 IPCC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걸 보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시베리아의 노레스크라고 하는 도심에 그 백곰이 배가 고파서 지금 식량을 찾으러 이제 이 길거리로 도시에 이렇게 나온 것이 발견이 돼서 사진을 찍어서 지금 이런 그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그 남극이 녹고 그래서 북극곰이 먹이를 찾아서 이제 도시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0.4도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길에서 우리가 북극곰을 만날 거다. 이런 아주 재미있는 그런 그 스토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잠깐 보면 이제 지금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걸 좀 요약을 하면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는 게 이제 자연현상으로서 보면은 첫째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홍수를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홍수를 경험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빙하가 녹아 내려가지고 지형이 변해가지고 그것이 또 여러 곳에 영향을 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주고 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온이 올라간다. 네.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학자가 얘기하기를 이 영향 때문에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은 좀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데 한국 같으면은 인천과 부산이 몇십 년 후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 현상을 막지 않는다 그러면 일정 부분 잠길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선 한국은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후 변화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 추세를 보니까 이제 온도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기상청에서 109년 동안 그러니까 1912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기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추세 분석을 한 거에 의하면은 우선 사계절의 그 길이가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 30년, 그러니까 과거에 1912년부터 1940년까지 30년 동안에 그 겨울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 길이와 최근 30년,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의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 날짜가 얼만큼 변했는가 하는 거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여름은 20일이 길어지고 겨울은 22일이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아이고 추워 했던 날씨가 109일이나 됐었는데 그러니까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졌다. 네. 이것이 기상청의 연관 결과를 발표한 거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기후 변화에 의해서 온도가 또 우리 사계절이 이렇게 변했다 하는 것을 기상청이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기상청의 그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연평균 온도는 12도 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10년 전에는
그 서산이 바로 그 12도에 그 걸리는 그런 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경기도에 있는 고향이 바로 그 12도 선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서산의 기온이 고향 그러니까 12도 선이라는 게 이게 서산의 온도를 얘기를 했었는데 평균 온도, 예. 이제는 12도라는 그러니까 평균 것이 온도가 고향이 그렇다. 얘기를 예.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 그 지역별로 보면은 쭉 온도가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온도가 올라간 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과일의 생산지가 어디냐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감귤 그러면 제주도 또 사과 그러면은 대구 배 그러면 나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서부터 어디에서 생산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 그 기후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귤이 제주도에서 생산됐던 귤이 이제는 남쪽 더 위쪽으로 그러니까 나주라든지 이런 북쪽으로 올라간다. 올라가서 거기서도 생산할 수가 있는 거고 사과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양양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사과가 생산이 되는 걸 보면 그만큼 온도가 이제는 변한다. 올라와서 네. 우리나라의 그 과일의 생산치가 달라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그 온도가 우리의 그 기온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온도가 0.8도 정도 올라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그 CO2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로 왜 꼽히잖아요. 네. 그리고 무슨 기후 악당이다 이런 듣기 싫은 소리도 듣는데 네. 그 각국의 CO2 배출은 어느 정도고 한국은 어느 정도로 배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CO2 배출 그 순위를 갖다가 한번 보면 2018년도에 그 순위를 우리가 보면 가장 많이 배출하는 데가 역시 중국이에요. 중국에서는 온갖 뭐 여러 가지 생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 CO2 배출량이 112억 톤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고 인도인데 한국은 8번째로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 톤을 CO2를 이제 배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이 이런 배출량이 많은 이유는 1990년 대비 2018년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163.1%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거의 이제 30년, 28년 동안에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163%나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에너지 분야에서 86.9%로 가장 많은 양이 높은 배출의 바로 문제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화석연료를 우리가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발전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CO2 배출이 많고 그 다음에는 산업공정 분야, 농업, 폐기물 분야에서 이제 이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배출량이 많은 이유인데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라는 것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그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CO2 배출은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높은 순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세계적으로 혹은 또 각국별로
저 대책을 세울 텐데 네. 어떤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는 UN 산하의 그 IPCC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1990년도에 그 리우 회의를 하면서 이 그 IPCC 거기에서 이 기후 변화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서 리우 환경 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그런 대책을 세워서 그래서 UNFCCC 협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거의 뭐 20년이 넘도록 여기 기후변화에 대해서 각기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아젠다 21을 그 기초로 해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이런 그 CO2 배출하고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1990년대 그서부터는 이 그 선진국과 또 디벨로핑 컨트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후진국 발전도상국들 간의 이견이 굉장히 커서 여기에 대한 그 해답을 내놓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디벨로핑 컨트리라고 얘기하는 후진국들은 이제 선진국들이 그동안에 CO2를 너무 많이 발생을 시켰는데 이제 와서 이거를 그 감축을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모두 후진국들, 그 산업 후진국들도 여기 감축하는데 참여를 해라 하니까 이 그 선진국이 아닌 그 발전도상국들은 우리는 이제 좀 뭐 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산업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보고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 CO2를 많이 발생한 국가들, 선진국들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뭔가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더 많이 해야지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굉장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CO2 발생한 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할 적에 그 발전도상국들과 같은 그런 보조를 어떻게 보면은 맞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세월이 흐르면서 아까 여기 중국이 가장 CO2를 많이 내고 인도가 많이 내듯이 이제는 이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지 이 공기가 어디에서는 CO2가 없고 어디에서는 적고 기후변화가 이렇게 어디는 나타나고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 같이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지 된다라고 이제 합의를 겨우 한 것이 2015년 파리에서 파리 협정에서 이제 처음으로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여기에서는 선진국이 됐든 발전도상국이 되든 각각 모든 나라가 자기네 입장에서 줄일 수 있을 만큼의 CO2를 줄이는 그런 정책을 세워서 얼만큼을 2030년까지 CO2 발생을 얼만큼 줄이겠다. 2050년 때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만들어서 안을 이제 UN의 IPCC에다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큼 우리가 감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냈고 2015년도에 파리 협정이 실질적으로 이제 운동 이제 여기에 대한 각국의 활동이 이제 올해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를 이제 바로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파리 협정에 대해서 각국이 무엇을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해서 얼마큼 줄이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보고를 이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파리 협정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선진국은 그동안에 이제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또 이미 선진국들은 여러 가지 선진국들 나름대로의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있기 때문에 천억이라고 하는 그런 비용을 발전도상국들의 기술 발전이라든지 또 이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을 대면서 이런 기술 이전 그리고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발전도상국들을 도와주는 그런 기여를
같이 해서 이 그 기후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정책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회의를 하면 네 책임이 많다, 뭐 내 책임이 덜하다 이러고 서로 다퉜는데 이제는 이유 불문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이것을 네. 해결하는 쪽으로 하여튼 가자. 그리고 네. 협의를 한 것이 파리 협약이다. 이렇게 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네. 말씀드릴 수 있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개도국의 기후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그 해수면이 상승하기 때문에 군소 그 도서, 그러니까 그 소중한 섬나라들. 네, 거기에 네. 대한 입장을 반영해서 이것이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입장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는 CO2 배출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배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만 배출할 수 있고 그 이상을 배출할 경우는 시장에서 이것을 이제 적게 배출한 곳에 그 여분을 사가지고 이 그 시장에서 이거 도입을 하는 그런 배출권 시장 그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리 협정을 그래서 이행을 하기 위한 그런 규범을 채택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김 대표님께서 자연 현상으로서 기후 변화 혹은 온난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범정부적인, 그러니까 지구, 그러니까 유엔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네, 네. 이제 끝 마지막 네.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것이 네.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그 1인 1톤 줄이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한국 기후 환경 네트워크라고 하는 데서 한 사람이 1톤 줄이기 운동 이런 것을 2014년부터 이것을 전개를 했습니다. 이것을 한 것은 여러 가지 1톤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에너지 효율 등급이 아주 좋은 제품을 쓴다든지, 또 쓰레기 분리 처리를 한다든지, 또 환경 운전을 할 적에 친환경 운전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냉난방 온도를 갖다가 적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하면서 이거를 다 모아 보면 한 사람이 이런 것들을 할 적에 1톤 정도를 줄일 수 있다. 그럼 우리나라에 3천만 명이 이제 인구가 있는데, 그 성인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만큼 줄이면 결국은 그만큼의 양의 CO2를 우리가 줄일 수 있다라고 해서 이 1인 1톤 줄이기 그 활동을 했고, 이런 거를 볼 적에 결국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활동이 있겠지만 바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또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쓰레기를 적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는 그런 소비자의 행동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강의는 탄소 중립과 소비자 역할에 대해서 사단법인 이컨스모 회장이면서 서울여대 명예교수인 송보경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그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왜 탄소 중립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제 첫 번째 강의에서 김재욱 회장님께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세계적인 공통 언어로서 놓고 우리가 하자. 그게 이제
탄소 중립 혹은 국가에 따라서는 탄소 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모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게 탄소 제로 만들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정책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방법, 기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활동을, 어떤 정책을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나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이제 마련을 해가지고 제로로 만들자 하는 것이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대책이라고 보면 크게 한 서너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대책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결국은 그 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 다음에 정책만 이제 정책이 관련이 되기도 합니다만 이제 기술을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할 거냐. 그 다음에는 아무리 정책이 있고 기술이 있다 그래도 시장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정책이라는 것이 시장 중심, 그 다음에 기술 개발 중심, 그 다음에 이제 이 탄소 중립을 시행하기 위한 정책,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그 탄소를 배출한 그 인간들의 여러 가지 이제 행위에 따라서 그것을 제로를 만드는 건데요. 인간 행위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은 도대체 얼마큼이나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네. 역시 그 온실가스 배출한 거를 보면 그 제조업 분야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37% 정도를 차지하고 전기 생산을 하는데 36% 정도가 되고 이것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농업이라든지 교통, 운송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분야는 어떻게 보면 제조업, 그 다음에 전기 생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이것을 탄소 중립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문제의 핵심은 화석연료를 적게 쓰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런 전기 에너지에 쓰는 그런 여러 가지 화석 연료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라고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산업 분야 보면은 제조업 분야하고 전기 생산 분야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그 온실가스 배출의 36%를 발전 분야에서 담당하고 그 다음에 뭐 산업, 수송, 건물 등 다 포함하면은 87%를 에너지가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에서 탄소 중립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딸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이건 공식적으로 뭐 정부의 언어를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해보면은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 수소의 활용 확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그 다음에 탈탄소 미래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 확대로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탄소 흡수 수단 강화 그래서 이제 5가지 기본 방향을 내놨는데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이라는 것이 시장을 어떻게 만들 거냐, 기술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정부의 그 정책을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건 2050년까지 이제 그렇게 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 탄소 중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그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국에서 이제 5가지 정책 기본 방향을 말씀드렸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문헌을 보면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더군요. 탄소 중립 성취를 위한 유럽의 노력 해가지고, 첫째는 에너지 효율성, 그러니까 효율을 우선순위로 내놨어요. 소위 말하는 에너지 에피션시.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 효율 향상 없이는 힘들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 에너지를 이제 사용을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청정 에너지 사용하는 거하고 청정 기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순환 경제, 스마트 네트워크, 바이오 경제, 탄소 저장. 어떻게 보면은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자연 현상을, 접근하는 것이 기술, 시장, 이런 걸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유럽 같은 데를 보면, 결국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거 자연현상 CO2가 아니라, CO2가 우리 과제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이런 과정에 보면은 이러이러한 직업이 새로 생기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우리의 인간 생활이,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을 겪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이 이만큼 향상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참 인상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위한, 사람에 관한 것이다. 그 얘기는 탄소 중립은 결국은 우리 인간, 소비자들이 이거를 해야지 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행동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와야지 이 탄소 중립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겠는지, 그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유럽에서 나온 문서예요. 여기서 또 강조하는 것이 역시 인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정부 정책과 투자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우리는 이거 좋은 일하니까 조금 감수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편리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는 이제 무엇을 왜 하는지 그것을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지를 말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 대단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로 또 이제 강조하는 건데 뭐냐면, 이 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 같이 변화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정은 아주 투명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나무를 자르려고 그런다, 이런 것 때문에 태양광을 만들려고 그런다, 이렇게 해서 그 자체가 투명하게 하고, 그것은 누구한테나 침해 없이 공정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것은 아무리 좋다 그래도 그것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여기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경우 보면
이거 좋은 일인데 이걸 왜 뭐라 그러느냐. 그래서 마치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것은 이만큼 편리하고 이것은 이만큼 유익하니까 당신이 이만큼 투자를 하면 이만큼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방향에서의 설득,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 이런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접하게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까이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 어떤 그 행동 이런 것들은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이야기를 정부에서 할 때는 이것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소비자들이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정말 그 명쾌한 그런 안내, 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소비자로서 그 선택 그리고 시민으로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면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소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거는 이제 소비자는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 시장을 바꾸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우선 구매를 할 때 잘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는 이제 사용자라 구매자면서 이제 사용자니까 이건 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리 훌륭한 개선된 기술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사용자 자체가 자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사용하는데 잘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오래 쓰고 좀 줄여서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여튼 잘 재사용하고 하자. 그러니까 쓰고 더 쓰자.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사용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한국에서는 조금 낯선 강조인데요. 우리가 유럽이나 이렇게 UNEP 같은 데서 문서에 나온 걸 보면 소비자로서 여태까지는 그런 이제 구매자, 사용자라서만 강조를 했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를 잘 하자. 왜냐면 우리가 보통 그 은행을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주식을 한다든지 할 때 이래서 은행 사용한다 그러면은 청정 에너지 쪽에 그 투자를 하는 그런 은행을 사용을 하자. 그래서 국제적으로 그런 흐름이 있고 한국도 이제 세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이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매도 잘해야지 되고 사용도 잘해야지 되고 투자도 적절하게 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민으로서는 투표 잘해. 그러니까 정치가 잘 뽑자 이런 얘기죠. 그 대표적인 얘기로는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라는 그 climate change 라는 것을 이 지구적인 아젠다로 맞는 유명한 사람이 엘 고어라는 정치가잖아요. 그 사람이 그 나중에 노벨 평화상까지 타기로 했지만 이 사람이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를 보고 그것을 정치적인 해석을 해서 정치적인 아젠다를 만들어서 온 지구, 그러니까 온 지구라는 얘기는 지리적인 표현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중요한 정치가들이 이 기후변화라는 그 이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힘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시민으로서는 투표를 잘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정책 건의를 적절하게 합시다. 그런데 이거 예를 들고는 제1강의에서 김재옥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래서 유엔에 건의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코폴코 그 국제 표준화 기구에 건의하는 것, 그래서 정책 건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보수적으로 소비자를 그냥 구매자, 사용할 때 구매를 잘해라. 그 다음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뭐 이거 좋은 일이니까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그 정책 건의를 하고 투표를 잘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의 선택, 또 시민들의 참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전기 요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두 분이 굉장히 이제 좀 장황하게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탄소 중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두 설명이 이제 왜 마지막에 우리 오늘 사실 그 교육의 제목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소비자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이제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이 작년까지 이제 교토 의정서가 끝나고 올해부터 파리 협약이 시작이 되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작년에 이제 2기가 끝나고 올해부터 3기가 시작하는데, 이 3기라는 거는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이제 배출하는 것을 할당을 받는데, 이전에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이렇게 전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무상 할당이 많았으면 올해부터는 이제 유상으로 할당하는 게 10%까지 늘어서 기업들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 사용을 더 효율적으로 하든지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개선해야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지난주에 탄소중립 기본법이 이제 통과를 해서 2018년 대비 2030년에 온실가스를 35% 이상 감축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법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올해 저희가 유엔에다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온실가스를 얼만큼 더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안을 또 해야 되는 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올해가 중요한데 이렇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너지 사용에서도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지만 사실은 우리 같은 소비자가 참여하지 않고서는 소비자들 실천이 없이는 35%의 온실가스 줄이는 것은 이제 굉장히 어렵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탄소 중립 관련된 이런 문서를 보면 소비자 참여를 어떻게 확대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나오고, 그 소비자 참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소비자의 행동을 바꿀 것인가.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소비자 스스로 변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에너지의 가격을 비싸고 싼 차등을 두어서 소비자가 비싼 시간에는 좀 덜 사용하고 싼 시간에는 조금 더 많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좀 소비자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전기요금을 이제 2020년 12월에 개편을 해서 이제 올해 1월부터 적용이 됐는데,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는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2016년 그러니까 2016년 12월까지는 좀 굉장히 비쌌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여름에 굉장히 더웠어요. 그래서 그해 여름에 굉장히 이제 언론을 많이 찾아보시면 너무 더운데 전기요금이 비싸서 에어컨을 못 틀겠다. 에어컨을 조금 틀었더니 전기요금이 폭탄을 맞았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고, 사실 그때 8월에 굉장히 덥기 전까지는 전기요금 개편은 없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다가 8월 달에 진짜 갑자기 너무 더워지는 바람에 전기요금이 이제 너무 폭탄을 맞았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정부와 이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만나서 전기요금 개편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개편 작업을 시작해서 12월에 공청회까지 끝나서 전기요금 개편을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2017년에 날씨가 덥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고 더 중요한 것은 더운 건 여름철이고 여름철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는데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물론 가을에 좀 적게 나오고 겨울에 조금 많이 나오긴 하지만 겨울철에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개편은 12월에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기요금이 개편한 줄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2017년에 날씨가 별로 덥지 않아서 또 이제 아마 일반 소비자분들 중에는 전기요금이 개편된 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전까지는 누진 단계가 6단계이고 1단계와 6단계 요금이 11.7배까지 차이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00kW까지, 200kW까지 이렇게 해서 600kW 이상이 되면 11.7배가 차이가 났는데 그게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2016년 12월에 개편을 하면서 3단계 3배속, 그러니까 200kW까지는 1단계, 201kW부터 400kW까지는 2단계, 401kW 이상은 3단계로 이렇게 3단계로만 나누고 1단계 요금과 3단계 요금도 3배 정도로 낮추는 그렇게 개편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이 별로 안 덥고 지나갔는데 2018년 여름에 또 무더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정부와 같이 이거 소비자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희와 정부와 같이 이제 소비자 설문을 진행을 했더니 소비자들이 1년 내내 전기요금의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름철에만 부담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 전기요금을 또 한 번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하고 8월에는 전기요금을 조금 이제 할인을 해주게 되는데요. 어떻게 할인을 해주게 되냐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kW, 400kW 이렇게 나눠진다면 여름철에는 1단계가 300kW까지 가고요. 2단계는 301kW부터 450kW까지, 그리고 3단계는 450kW 이상 이렇게 단계를 조금 늘려줘서 소비자 부담을 조금 더 줄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전기 요금을 현재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이제 전기 요금을 사실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은 참 쉽진 않아요.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고지서를 보고 내가 전기 요금을 매달 전기 사용량과 전기 요금이 정확하게 계산됐는지를 계산해 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그리고 또 전기 사용량을 내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를 뭐 대충 매달 요 정도 사용하겠다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시간에 얼마큼 사용하고 이런 거를 저희가 좀 알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지금 집에서 보통 보시는 계량기는 옛날형 계량기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숫자가 돌아가는 옛날형 계량기를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사실은 이런 계량기로는 우리도 그렇고 한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간에 전기를 얼마큼 사용했는지 그런 내용이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는 없고 그 달에 전체적으로 얼만큼 사용했는지 그냥 사용량 정도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보기 힘든 게 뭐 8월이 되면 8월에 그 숫자가 0이 돼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7월 달에 사용한 숫자에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7월의 사용량을 모르면 7월까지 사용한 숫자를 모르면 8월 달에 사실 얼만큼 사용했는지도 사실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전에서는 지금 그 전기요금 계량기를 스마트 미터로 바꿔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스마트 미터가 들어온다면 그 이후부터는 한전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전기를 어떤 시간에,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얼만큼을 사용했는지 이렇게 좀 사용량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기 사용을 시간대별로 얼마큼 사용했는지를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은 이제 전기를 생각을 하시면 전기 요금이 다 그냥 시간대별로 똑같은 비용이든 똑같은 가격의 전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전기의 가격은 엄밀히 말하면 시간대별로 다 가격이 다릅니다. 그 전기를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석탄과 원자력을 가장 기본으로 돌리고 있고요. 이 두 가지가 좀 요금이 그 원료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고요. 그보다 이제 비싼 LNG를 사용량이 많아지면 돌리게 되는데요. 가령 말하자면 밤 시간이나 이렇게 전기 사용량이 적은 저녁, 밤 늦은 시간에는 거의 석탄과 원전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낮 시간에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 때는 조금씩 더 비싼 그 LNG 발전을 돌리게 되는데 이 원리는 이제 하루 전날 전력거래소에서 내일 이런 시간에 뭐 가령 오후 2시 정도에는 뭐 햇빛이
기온이 어느 정도 될 것이고, 뭐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햇빛이 쨍쨍하다든지 이런 기후 정보를 가지고 전기 사용량이 얼만큼 될 것인지 예측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예측량에 맞추어서 발전소들한테 입찰을 하는 거예요. 내일 이 시간에 얼마의 전기를 공급하겠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공고를 하면 발전소들이 우리는 이 가격에 전기를 공급할게요 라고 쭉 입찰을 들어와요. 그러면 전력거래소에서는 가장 싼 것부터 해당하는 양에 딱 적합한 그 양까지 발전을 하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조금 더 전기 사용량이 많아졌을 때는 더 비싼 전기까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대별로 전기가 그 가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비싼 시간에, 만약 가령 오후 2, 3시, 뭐 3시에서 5시 이런 시간이 좀 비싸다고 하면 우리가 소비자들이 뭐 더운 한여름에 더운 시간이니까 에어컨 같은 건 그 시간에 틀어도 되지만 틀지언정 다른 뭐 세탁기라든지 뭐 청소기 이런 거는 꼭 그 시간에 돌리지 않아도 되니까 전기를 덜 사용하는 저렴한 시간에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비싼 전기를 돌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지금 현재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양에 맞추어서 발전기를 건설을 해놔서 전기가 모자랄 일이 없지만 우리가 미래에 뭐 15년, 20년 후를 생각하면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이 많기 때문에 전기의 수요는 굉장히 더 증가를 할 것이고 정부는 그런 정부 수요에 맞춰서 전기 수요에 맞춰서 발전소를 더 지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우리가 가장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시간에 전기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시간의 피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양을 조금 줄이고 다른 시간으로 분산을 시킬 수 있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가장 비싼 시간을 위해서 돌아가는 발전소를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짓지는 않아도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발전소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또 발전소를 지을 때 사실은 주민들도 굉장히 반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도 좀 절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어떻게 전기를 사용하는지 전기 요금에 따라서 우리가 전기를 그 시간에 많이 사용하고 적게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량을 좀 차이를 둠으로써 전기를 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중요한 앞으로의 정책으로 지금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현재 전기요금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할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전기 요금이라고 하지 않고 전기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전기는 우리가 전기라는 서비스, 전기라는 재화를 사용하고 그 사용한 거에 대한 그러니까 사용한 거에 대한 사용 요금을 내는 거지 저희가 전기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전기세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맞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기 요금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좀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휴대폰 요금이랑 그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휴대폰 요금도 기본 요금이 있고 기본 요금에 우리가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내는 사용량 요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 요금도 마찬가지로 기본 요금이 있고 기본 요금에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에 따른 전력량 요금이 있고 사실은 그 전력량 요금에 이제 부가가치세, 이게 서비스니까 부가가치세도 붙고 전력산업기반기금도 붙고 이렇게 해서 원래 전기요금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12월에 제가 전기요금이 개편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것을 개편을 했냐면 이제 아까 앞에서 회장님 대표님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기후 변화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렇게 따지면 또 이제 우리가 그 시간대에 따라서 들어가는 그 연료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연료의 비용의 차이에 따라서 또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기후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더 발생하는 요금이 얼마인지를 알게 하자 하는 기후 변화 요금, 기후 환경 비용을 거기다가 분리해서 고지를 했고요. 또 하나는 연료비 연동제. 그러니까 연료가 사실 비싸질 때는 전기를 만드는 원료값이 비싸진 거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같이 비싸지는 게 맞고 또 원료비가 저렴해지면 전기요금도 그만큼 내려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연료비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변동하는 것도 소비자한테 알려주자. 그래서 두 가지를 분리해서 고지하도록 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분리해서 고지하도록 했다라고 말을 한 것은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더 추가해서 소비자한테 요금을 더 청구한 것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량 요금이라는 거 안에 기존에는 연료비, 뭐 기타 비용, 연료비 연동분, 뭐 기후환경 비용 이런 것들이 다 통틀어서 들어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자들도 알고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환경 비용이 늘어나면 전기요금이 이것 때문에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서 전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그걸 분리해서 알려주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굉장히 낮아졌죠.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휘발유 경유 가격이 좀 저렴해졌던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연료비 연동제는 정부에서 좀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건데 그동안 좀 고유가 때 잘 할 수가 없었다가 작년에 이제 그 국제유가가 좀 하락하면서 소비자들이 연료비 부담을 좀 줄어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을 올 1월부터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국제유가가 내려갔으니까 국제유가에 연동되는 LNG 가스, LNG로 우리가 전기를 만드니까 LNG 비용이 조금 낮아진 것만큼 전기요금에서 감해주자. 물론 이제 앞으로 올라가면 이제 요금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 1월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분리해서 알려주도록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어떤 조항이 세 가지가 있었냐면요. 사실 이런 걱정하잖아요. 석유가 국제유가 올랐을 때는 전기요금 올리고 국제유가 내렸을 때는 전기요금 안 내리면 어떡해?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정부가 그런 기준을 마련을 하고요. 기준 연료비와 실적 연료비, 작년 1년 동안의 평균 가격과 최근 3개월의 가격을 비교를 해서 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를 보고 결정을 하도록 했는데요. 근데 만약에 기준 연료비가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해도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킬로와트 아워당 5원까지만 이동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만약 그 금액이 1원 이내면 소비자들이 혼란하지 않도록 1원 이내면 조정하지 않도록 이런 조항도 마련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같은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다시 올해 들어서 국제유가도 오르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국제유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뭐 이런 것까지 다 올라가면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전기요금에 이거를 반영하지 않도록 유보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1월 달에는 여러분 조금 이따 계산할 때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전기요금이 조금 내려갔고 4월하고 7월에는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사실 연료비 연동제로 이거를 적용을 하면 전기요금이 살짝 올라가야 되지만 정부에서는 소비자의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해서 4월하고 7월에는 연료비 연동제를 유보를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10월 달에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기사에서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전기요금이 연료비 연동제가 어떻게 된다라는 게 나올 텐데 이때도 정부가 유보를 할지 아니면 이번에는 올릴지는 좀 저희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환경요금도 이제 분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건데요. 원래 기후환경요금에는 그 RPS라고 그 재생에너지를 꼭 발전을 하게 하는 그런 비용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필요한 비용 이 두 가지가 원래 들어가 있어서 그게 RPS 비용이 킬로와트 아워당 4.5원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련된 비용이 0.5원이어서 이렇게 5원 정도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킬로와트 아워당.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미세먼지 감축도 이제 온실가스 감축 뭐 이걸 두 가지를 하면서 석탄 발전을 좀 이제 줄이고 있잖아요. 근데 석탄 발전을 줄이면서 다른 에너지로 대체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석탄 발전을 지금 완전히 스탑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석탄 발전을 청정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추가해서 그게 킬로와트 아워당 0.3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전기 요금에는 기존보다 킬로와트 아워당 0.3원은 기후환경 비용에서 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 요금 계산하는 것을 좀 직접 보면요. 이제 여기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에서 개편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350kWh를 사용하는 가구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350kWh는 2단계겠죠. 아까 400kW 이상부터 3단계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기본 요금은 2단계의 기본 요금인 1,600원이 들어가고요. 전력량 요금은 말씀드렸듯이 200kWh까지는 약 88.3원. 그 다음에 201kW부터 350kWh까지 150kWh에 대해서는 182.9원을 곱해서 그렇게 되면 그 가격이 46,845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격을 더해서 여기에 전력기반기금인 3.7%를 더하고 이 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하면 그전에는 55,080원이 그 전기 요금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개편이 되면서 기본 요금은 똑같이 1,600원이고요. 전력량 요금은 개편 전 요금에서 환경 비용을 차감을 해서, 그러니까 환경 비용은 뒤에 따로 더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뺀 45,095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RPS 비용, ETS 비용, 그리고 석탄 감축에서 들어오는 비용, 그것까지 해서 킬로와트아워당 5.3원을 350kWh에 곱해주면 그게 1,855원이 돼요. 그래서 그만큼을 다시 더해주고, 그 다음에 연료비 인하가 킬로와트아워당 마이너스 3원, 작년, 그러니까 올 1월부터 마이너스 3원을 적용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원 곱하기 350kWh를 곱하면 그게 1,050원이 돼요. 그래서 그거 연료비 조정한 것을 그만큼을 빼고, 그럼 그 금액에다가 전력기반기금이 3.7%를 곱하고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청구 금액은 54,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개편 전보다 지금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연료비 조정액이 조금 감해졌기 때문인데요. 이제 앞으로 그 국제유가 상승분에 대해서 연료비 조정액이 조금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마 그 요금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그 기후 변화가 좀 심해지면서 아무래도 기후 환경과 관련한 비용들, 말하자면 뭐 가정에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태양광으로 설치해서 우리 집은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왜 더 비용을 내지? 이런 게 아니라 태양광을 만약에 설치를 해서 우리 집에서만 사용하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이것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배전을 연결을 해서 우리가 남는 전기는 만약에 팔 수 있도록 하려면 각 가정까지 다 배전선이 들어가고 이게 쌍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 또한 뭐 아니면 그 기후환경이랑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들은 앞으로 계속 추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금, 기후환경 요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소비자가 좀 인지를 하고 앞으로는 환경이랑 관련된 요금이 올라가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전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용량에 대한 전체 금액을 내는 누진 요금제밖에 없지만 앞으로는 만약에 우리 집은 하루 종일 밖에 출근을 해서 아침에 출근했다 밤에 들어온다. 그럼 나는 전기를 밤에랑 새벽에밖에 안 쓴다라고 하면 우리는 밤에 저렴한 요금제를 만약 선택한다든지 그렇게 각자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요금제를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요금제가 될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되려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각 가정에 지금과 같은 계량기가 아니라 스마트 계량기가 있어서 시간대별로 얼만큼 사용했는지를 나중에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츰 계량기가 더 많이 보급이 되면 요금제가 더 많이 도입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은 이렇게 나의 사용 패턴에 따라서 또 전기 요금에 따라서 좀 나의 사용 패턴을 바꾸는, 그러니까 사용 행동을 바꾸는, 그래서 이제 좀 전기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인데,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절약의 차이는, 에너지 절약은 무조건 그냥 우리가 끄고 절약을 하는 것이라면, 에너지 효율이라는 것은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그러니까 들인 거에 비해서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는 거에 그 비율이잖아요. 효율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LED 등을 산다든지 아니면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들을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그러니까 만약에 5등급과 1등급을 우리가 5등급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에너지 효율 1등급을 만약에 구입을 한다고 하면 기존보다 약 30-40% 이상의 에너지 사용을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제품을 살 때는 우리가 조금 지금 살 때는 조금 비쌀 수 있겠지만 결국 사용을 하다 보면 기존의 제품, 더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제품보다는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에너지 사용을 어떻게, 그러니까 전기 요금, 그러니까 요금에 따라서 우리가 에너지 사용, 전기 사용을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아무 시간이나 뭐 똑같은 전기라고 생각해서 만약 사용을 하셨다고 하면 앞으로는 굉장히 내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시간 분명히 다른 사람도 많이 사용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후 3시에서 5시 이럴 때 에어컨을 내가 튼다라고 하면 그 시간 다 더워서 다른 사람도 에어컨을 트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는 꼭 필요한 전기는 사용하지만 아닌 전기는 꺼두고 그건 다른 시간에 사용해서 이 가장 최대 수요를 좀 이렇게 분산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우리 소비자도 함으로써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량을 좀 절감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기후변화도 막고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